결혼식의 마지막 샴페인 잔이 비워지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남긴 공허한 웃음소리가 마침내 웅장한 저택의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한유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손에 쥐고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된 공간의 적막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는 마치 값비싼 대리석처럼 그녀의 피부에 와닿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과 법무법인 세경의 에이스 변호사 한유진의 결합. 사람들은 이를 두고 완벽한 전략적 제휴라 칭하며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찬사를 보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의 미소는 오랜 훈련의 산물이자 그녀가 앞으로 벌일 전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멈춰 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혼식을 마친 신랑의 행복감 대신 지루한 의무를 끝낸 자의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유진을 힐끗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값비싼 가구를 처음 들여놓고 그 가치를 가늠하는 듯한 차갑고 평가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쇼는 끝났으니 이제 가면은 벗지. 한유진 변호사. 연기 실력이 아주 뛰어나더군. 내 어머니조차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던데.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몸에서 풍기는 술과 섞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똑똑히 들어. 이 결혼은 우리 아버지와 당신 집안의 거래일 뿐이야. 나는 당신이라는 여자에게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어. 내 옆자리를 채울 여자는 따로 있으니까. 당신은 그저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걸치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가면 돼.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마.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유진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분노나 슬픔 혹은 상처받은 기색이라도 보여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그녀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지우는 거칠게 그녀의 턱을 놓아버리고는 뒤돌아섰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며 말했다. 오늘 밤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어. 이 넓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도록 해. 그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치 마지막 경고를 하듯 차갑게 덧붙였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딴 생각은 하지 마. 당신 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내 기분에 달려 있으니까.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잠시 후
거실을 가로지르는 스포츠카의 날카로운 엔진음이 들려왔고 이내 멀어졌다. 그는 정말로 떠났다. 신혼 첫날 밤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그의 진짜 사랑을 만나러 간 것이다. 유진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2층의 침실로 향했다. 화려하지만 생기 없는 방. 침대 위에는 그녀와 지훈의 이름이 수놓인 베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 베개 중 하나를 집어들어 차갑게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나서야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녀의 얼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소와 결의가 뒤섞인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모든 것은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강지훈의 오만함, 그의 무례함,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까지도. 그녀는 이 결혼을 수락하기 전 은성그룹과 강지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의 사생활, 그의 약점, 그리고 은성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고리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있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성그룹의 비열한 계략에 휘말려 평생을 바친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강지훈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자비 없는 포식자였고 유진의 가족은 그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유진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의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갑옷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서재로 향했다. 그녀가 결혼 전 미리 옮겨놓은 개인 금고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파일의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은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전사였다. 그녀는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으로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1층으로 내려와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내렸다. 진한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검토했던 파일을 들고 다이닝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고 그 파일 맨 위에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바로 이 저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소유자란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강만호 회장이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이었지만 유진은 법률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증여 과정에서 모든 법적 소유권을 자신에게 완벽하게 귀속시켰다. 강지훈과 강만호는 그저 며느리에 대한 아량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유진이 설치한 첫 번째 덫이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하룻밤의 감옥.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신고 있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군화 소리처럼. 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장을 향해 걸어나갔다. 텅 빈 집안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남긴 선전포고문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최고급 스포츠카의 방탄유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지우는 밤새 이어진 미래의 나른함과 승리감에 취해 저택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질주했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에게 결혼 생활의 규칙을 명확히 각인시켰다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침실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굴욕감에 몸을 떨고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부서진 자존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는 익숙하게 차를 주차했다. 집안은 그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무심하게 소리쳤다. 어디 있어, 한유진. 아침 식사 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짜증이 섞인 채 거실로 들어선 그의 눈에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서류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너무나도 정갈하게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보라는 듯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거칠게 파일을 열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는 이 저택의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훑어내리다가 소유자란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아버지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한유진이라는 세 글자만이 단독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집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어젯밤 그가 경멸하고 내버렸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이 서서히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등기부 등본 아래에 있는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다. 그것들은 은성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에 대한 재무 분석 보고서, 요약본과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메모들이었다. 아직 핵심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자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었다. 한유진은 그가 상상했던 순한 양이 아니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인 강만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이 아침부터. 지우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가 한유진이 일을 벌였습니다. 이 집이 제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서류들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만호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지훈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뭘 한 거냐? 이 한심한 놈. 변호사 년에게 뒤통수를 맞아? 당장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끌고 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의 무능함에 대한 질책과 함께 상황을 통제하려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훈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 한유진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떠 있는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전쟁을 지휘할 비밀 사령부였다. 그녀는 어젯밤 입었던 화려한 정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니트와 슬랙스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과 날카로운 결단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중 하나인 이윤수용 홀딩스 SG의 내부 서버에 접근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로 등록된 이곳은 강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실행하는 핵심 통로였다. 유진은 결혼 전부터 동맹 관계에 있는 화이트 해커와 함께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둔 코드를 입력했다. 그것은 파괴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저 아주 사소한 오류를 일으켜 회계장부의 특정 숫자들을 미세하게 뒤틀어 놓는 지극히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 작은 오류는 당장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겠지만 곧 다가올 분기 감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마치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회계팀은 이 작은 불일치의 근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비리의 꼬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진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예상대로 그들은 집에 정신이 팔려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겠다. 검찰 내부 동향은 계속 주시 중.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조심하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과거 유진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던 전직 특수부 검사 김도진이었다. 그는 부패한 권력에 의해 옷을 벗었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은 인물이었다. 김도진은 유진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거대 재벌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법률 지식,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무장한 전략가였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숨겨진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 은성그룹 회장실. 강만호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지며 노성을 터뜨렸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 증여무효 소송이든 뭐든 그 집부터 되찾아와. 그의 분노에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그룹 법무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확인해 본 결과 증여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한유진 변호사가 직접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재무총괄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싱가포르 홀딩스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회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쪽 해커들이 원인을 찾고 있지만 마치 유령이 곡할 노릇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는데 강만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집 문제와 회계 시스템 오류,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유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파일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경고였다. 집 문제는 그들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공격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강만호는 수십 년간 재계를 지배해온 포식자였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처럼 불쾌하고 기분 나쁜 적은 처음이었다. 상대는 무장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저 가냘프게 보였던 여자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며느리로 들인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똑똑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혹은 자신을 뛰어넘는 종류의 사냥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지훈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과거, 주변 인물,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도. 전쟁이 시작됐다. 강만호 회장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상대를 질식시키는 차가운 증오로 능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중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한성정밀의 대출권 말일세. 신용도를 긴급 재검토하게. 사소한 문제라도 찾아내서 자금줄을 막아버려. 한성정밀은 바로 한유진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중소기업이었다.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는 은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다. 강 회장은 며느리가 아닌 한 변호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겨눴다. 이것은 협박이자 게임의 룰을 가르치려는 시도였다. 이 판의 지배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아버지 한정수 사장에게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압박과 추가 담보 요구. 한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딸의 결혼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다 회사 망한다. 제발 강 회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빠가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에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가족을 방패막이로 삼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은행에는 제가 연락할 테니 절대로 먼저 저 자세로 나가지 마세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그의 심장부로 단 하나의 화살을 날렸다. 수신이는 강만호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녀가 보낸 것은 암호화된 이메일이었고 첨부된 파일은 단 하나였다. 그 파일 안에는 강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정계의 실세인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폭탄이었다.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회장실로 뛰어들어갔다. 파일을 확인한 강만호의 얼굴이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한유진은 그의 공격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반격 카드까지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내 아버지를 건드리면 나는 너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린 짐승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독사를 건드린 셈이었다. 강 회장은 마지못해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어 압박을 중단시켰다. 한편 강지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업체를 고용해 한유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여자 관계, 돈 문제, 사소한 스캔들이라도 좋아. 흠집을 낼 만한 거라면 뭐든지. 그의 지시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굴욕감을 만회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정보업체가 가져온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한유진의 삶은 교과서처럼 깨끗했다.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 사법고시 수석 합격, 변호사 시절에는 단 한 번의 윤리 규정 위반도 없었다. 사적인 관계는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재산 형성 과정은 투명 그 자체였다. 그녀의 삶은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완벽했다. 조사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지우는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말이 돼?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더 파봐. 없는 약점이라도 만들어내란 말이야. 그의 초조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그의 무능함은 아버지의 차가운 질책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의 자존심을 더욱 깊이 핥히었다. 그 시각 한유진은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한 전통 찻집의 별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온화한 인상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전직 특수부 검사 김도진이었다. 그는 유진이 내미는 찻잔을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 회장, 성질 여전하더군. 자네 가족을 건드릴 줄 알았지. 하지만 자네의 대응은 더 빨랐어. 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녀와 김도진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김도진은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져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었었다.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신입 변호사였던 유진만이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사건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끈질긴 노력 끝에 검찰 내부의 정보 유출과 증거 조작 정황을 포착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김도진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그 일로 김도진은 검사 옷을 벗어야 했지만 그는 유진에게 큰 빚을 졌다. 단순한 은혜를 넘어 그는 그녀의 비상한 재능과 강직한 신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한 것이다. 김도진은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은성그룹과 얽혀 있는 정관계 인사들의 관계도였다. 이것이 바로 강만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미줄이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비호해주는 부패의 카르텔이지. 이 거미줄을 한 번에 끊어낼 수는 없어.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천천히 끊어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유진은 관계도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이 한 인물에게서 멈췄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인 이성민 국장이었다. 그는 은성건설이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이성민 국장. 겉으로는 청렴한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내 명의로 된 갤러리를 통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어요. 은성건설도 그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하나죠. 김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거든.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하나의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이성민 국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최근 3년간의 작품 거래 내역과 은성건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교차 분석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작품이 거래된 것처럼 꾸미거나 작품 가치를 수십 배 부풀려 거래하는 방식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도진의 눈이 빛났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보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죠. 갤러리의 큐레이터 중 한 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당했어요. 그녀는 복수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이에요. 유진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적의 성벽 곳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이 보내오는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칼날이 되고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최세라의 왕국이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린 보석들 같았다. 며칠째 언론은 한유진과 강지훈의 결혼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세라는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신혼 첫날 밤 강지훈은 세기의 신부를 버리고 자신에게 달려왔다. 그것은 그 어떤 공개적인 선언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증표였다. 세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똑똑하고 잘난 변호사 한유진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승리감 뒤편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강지훈의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인 아내였다. 은성그룹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아직 그녀의 것이었다. 최세라는 그저 강지훈의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강지훈의 아내이자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그 자리에 따르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그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이 위험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유였다.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강만호 회장은 아직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지훈은 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온 신경을 빼앗겨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지친 기색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미치겠어. 그 여자는 유령 같아. 아무리 파헤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다. 세라는 부드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남자를 위로하는 법을 알았다. 우리 지훈 씨 너무 힘들었구나.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렇게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교활한 짓만 골라서 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는 척하며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다. 지훈 씨, 언제까지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빨리 이혼하고 나랑 정식으로 시작해야지. 내가 당신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내가 당신을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게. 그녀는 사랑을 가장하여 자신의 야망을 속삭였다. 그녀에게 이 싸움은 지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지훈이 잠든 사이 세라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있었다. 단란해 보이는 부부와 어린 소녀. 사진 속 남자는 한때 유망한 중소기업을 이끌던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의 회사는 은성그룹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증오가 서렸다. 강지훈에 대한 사랑? 처음부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있어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씨 일가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다. 한유진의 등장은 예상 밖의 변수였지만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두 개의 태풍이 서로를 향해 돌진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세라는 한유진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어리석은 지심을 알았다.
강지훈은 이미 한유진에게 번번이 패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강지훈의 오만함과 무능함, 그리고 조급함을 이용하는 것. 그녀는 며칠 동안 은밀하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다음 날, 그녀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지훈에게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 씨, 이것 좀 봐. 내가 당신 도울 일 없을까 해서 알아보다가 이상한 걸 찾았어. 서류에는 아진바이오라는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소액 주주 명단에 한유진의 어머니 이름이 있었다. 지분은 아주 미미했지만 세라는 그것을 침소봉대했다. 이 회사 요즘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여. 한유진이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마 친정 쪽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겠지. 그녀의 말은 그럴듯했다. 아진바이오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그 회사는 사실 은성그룹의 경쟁사인 태하그룹이 비밀리에 차세대 기술 투자를 위해 육성하고 있는 곳이었다. 세라는 그 사실까지는 몰랐다. 그녀의 목표는 그저 지훈이 섣불리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이 작은 회사를 공격하면 한유진이 분명 반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훈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훈은 세라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한유진에게 드디어 반격할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거였군.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결국 가족들 돈줄은 챙기고 있었던 거야. 잘 됐어.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어.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소집해 아진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것이 한유진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세라의 지성과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세라야. 이 일이 끝나면 그 여자와는 바로 끝낼게. 그리고 내 옆자리는 내 거야. 세라는 그의 품에 안겨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총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가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다. 지훈이 새로운 계획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찬 채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세라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가 마시던 위스키 잔에 남은 얼음을 바라보았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이 마치 강씨 일가의 운명처럼 보였다. 그녀의 야망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그녀 자신마저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었다. 기업이라는 전쟁터의 포성은 예고 없이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은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임시전쟁 지휘소로 삼고 아진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두지휘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아진바이오의 주식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수천억의 자금이 움직였고 작은 벤처기업의 주가는 연일 폭등하며 시장의 모든 주목을 받았다. 지훈은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그는 한유진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가 아진바이오의 지분 20%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을 눈앞에 둔 바로 그날 아침 시장에 두 개의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첫 번째는 은성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하그룹이 아진바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공동 매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었다. 두 번째 뉴스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은성그룹의 아진바이오 주식 매입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진바이오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참전으로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은성그룹의 손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 휴지 조각 같은 주식들만 남게 되었다.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모니터에 그려진 수직 하강 곡선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세라가 던져준 정보는 미끼였고 한유진은 그 미끼 뒤에 거대한 덫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의 성급함과 오만함을 정확히 예측했고 그의 손으로 직접 은성그룹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히게 만들었다. 강만호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지훈의 뺨을 그대로 후려갈겼다. 이 멍청한 놈, 내 놈의 어리석음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내 아들 자격도 없는 줄 알아. 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의 패배는 한유진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은성그룹이 아진바이오 사태로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유진은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그녀의 목표는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은성화학이었다. 은성화학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수년 동안 강 회장 일가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해오며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해온 곳이었다. 그곳은 강 회장의 가장 단단한 금고이자 가장 썩어 문드러진 아킬레스건이었다. 유진은 김도진과 함께 설립한 위장 투자 자문사 밸류업 파트너스의 이름으로 은성화학의 소액 주주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쥐꼬리만 한 배당금과 무시로 일관해온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쌓여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분노를 조직된 힘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소액주주 연대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다. 조용한 호텔의 회의실에서 유진은 자신이 몇 달에 걸쳐 분석한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보고서에는 강 회장 일가가 어떻게 은성화학의 자금을 유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맡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경우 현재 주가가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했다. 소액주주 대표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평생을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지만 이처럼 날카롭고 구체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본 적은 없었다. 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빼앗긴 주인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저희 밸류업 파트너스가 여러분의 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의 한 통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밸류업 파트너스가 소액주주 연대의 위임을 받아 은성화학의 이사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발송했으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교체를 위한 표 대결, 즉 위임장 대결, 프록스와이, 파이트,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은성그룹의 심장에 이름 모를 투자사가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이다. 강만호 회장은 아진바이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터진 새로운 공격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 역시 강지훈에게 맡겼다.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엄포와 함께였다. 지훈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이번에도 역시 오만하고 서툴렀다.
그는 소액주주들을 회유하기 위해 그들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를 내밀며 모욕을 주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밸류업 파트너스를 기업 사냥꾼이자 국부 유출 세력으로 매도하며 감정에 호소했다. 그의 발언은 논리적이지도 정제되지도 못했다. 그는 익명의 적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지만 시장의 눈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미숙한 후계자로 비칠 뿐이었다. 그의 서툰 대응은 오히려 소액주주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양측은 단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위임장 확보 전쟁을 벌였다. 기업 전쟁터의 공기는 피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만호 회장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들놈이 벌이는 멍청한 짓거리는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꼴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한유진은 자신의 비밀 사령부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은성화학 주주총회를 앞둔 며칠은 강씨 일가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던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저녁 식사 자리, 강만호 회장과 강지우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지우는 위임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애써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강 회장은 아들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신과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청난 스트레스는 강 회장의 건강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시달렸고 주치의는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반복했다. 강 회장은 평생을 철인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능한 아들의 손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시간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하는 자신의 쇠약함을 절감했다. 그의 불안은 제국의 미래에 대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바닥난 강 회장은 결국 자신만의 칼을 빼들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윤 비서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자네가 직접 나서게. 아진바이오 건부터 이번 위임장 대결까지 지훈이가 처리한 모든 일을 샅샅이 재조사해 단 하나의 거짓이나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내게 보고하게. 그것은 아들에 대한 공식적인 불신임 선언이자 마지막 남은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며칠 후 윤 비서실장이 올린 보고서는 참담했다. 보고서는 강지훈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대응이 중립을 지키던 기관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아진바이오 사태로 인한 실제 손실액은 지훈이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상대방, 즉 밸류업 파트너스가 마치 은성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언제나 은성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내부의 혼란이 깊어지는 동안 한유진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탄을 터뜨리는 대신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김도진의 인맥을 통해 끈질기기로 소문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은성화학이 수년간 조성해온 비자금에 대한 것이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특정 하청업체와의 부풀린 거래 내역서 사본과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거래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다. 하지만 그 기사는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다. 이미 위임장 대결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은성화학에 쏠려 있던 터라 비자금 스캔들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으로 번져나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씨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행태를 상징하는 이 사건은 유진이 소액주주들을 향해 설파했던 부패한 경영진 심판론에 완벽한 명분을 실어주었다. 여론이 들끓자 그동안 은성그룹의 눈치를 보던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은성화학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수사의 범위는 단순히 비자금뿐만 아니라 은성화학의 전반적인 회계 부정과 지배구조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은성이라는 견고한 성체는 소액주주라는 내부의 적과 검찰이라는 외부의 적에게 동시에 포위된 신세가 되었다. 그날 밤 강만호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검찰청을 배경으로 한 기자가 은성화학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죽은 아내, 그리고 천진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지훈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과 함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성벽에 생긴 균열은 이제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아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지훈의 방이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의 과거 속에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점잖은 기업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과거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싸움은 이제 기업 전쟁을 넘어 모든 것을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최세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은성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위임장 대결, 비자금 수사, 연일 터져나오는 악재에 강씨 부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처음에는 통쾌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강지훈이 어리석은 행동을 연발하며 자멸해가는 모습이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감은 불안감으로, 불안감은 인내 공포로 변해갔다. 강지훈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그녀를 찾아왔고 아진바이오 건에 대해 그녀를 탓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에게 매달리며 사랑을 갈구했다. 그의 감정 기복과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최세라는 깨달았다. 자신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탄 신세였다. 강지훈이 무너지면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그녀의 꿈 역시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썩은 동아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보험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자신의 생존과 복수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한 방.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강지훈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날을 골라 그녀는 그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서재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그녀는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지훈을 부축하는 척하며 강 회장의 본가 저택으로 들어갔다. 지훈을 그의 방에 던져놓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조차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역이었다. 10수년 전 아버지가 남긴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작은 수첩. 거기에는 강만호 회장과 아버지가 사업상 주고받았던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의미를 알 수 없던 하나의 숫자, 조합, 청구. 바로 그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서재벽에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최세라는 숨을 죽이며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15년 전 발생했던 한영화학공장 화재 사건의 내부 보고서와 은폐 조작에 관한 증거들이었다. 당시 은성그룹의 자회사였던 한영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이었지만 은성그룹은 거액의 로비를 통해 사건을 단순 화재 사고로 축소하고 현장 책임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꼬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최세라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사고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강만호의 탐욕이 만들어낸 명백한 살인이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만호라는 괴물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피 묻은 살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지만 이성을 되찾았다.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만호는 이번에도 돈과 권력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강만호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한유진이었다. 최세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한유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짧고 강렬했다. 강만호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만나고 싶다. 유진의 비밀 사령부 메시지를 확인한 김도진은 결코 반대했다.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 줄 알고. 지금 저들은 쥐구멍에 몰려서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야. 절대 나가면 안 돼. 김도진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최세라는 남편의 여자였고 명백한 적이었다. 그녀를 믿는 것은 독사를 품에 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최세라의 메시지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배신자는 가장 큰 위험인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가진 정보가 진짜라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터였다. 유진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한 통제하에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최세라에게 답장을 보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만남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들이 담긴 지시사항이었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폐공장의 기계실. 시간은 자정이 막 지난 새벽이었다. 양쪽 모두 경호 인력 없이 홀로 나와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그곳은 유진이 미리 답사해둔 모든 퇴로와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녀만의 무대였다. 그녀는 최세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으면 파는 그대로 끝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답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의 여자와 위험천만한 동맹을 맺기 위해서, 혹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치명적인 함정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에 버려진 공장.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을씨년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한유진은 약속된 장소인 2층 기계실 중앙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공장 주변에는 김도진이 이끄는 소수의 보안팀이 은밀하게 배치되어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유진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통신기에서는 김도진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인물 3분 내로 도착 예정. 함정의 징후는 아직 없어. 잠시 후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오르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다. 최세라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불안감에 떨면서도 애써 당당한 척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는 유진의 앞에 멈춰 섰다. 한 명은 어둠에 녹아든 그림자처럼 고요했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불나방 같았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날 왜 보자고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을 이유가 내게는 없는데, 세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가진 패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유진에게 던졌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 당신 남편의 아버지가 사실은 살인자라는 증거. 유진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15년 전 한영화학공장 화재 사건의 진실이 담긴 보고서. 강만호 회장이 고의로 안전 점검을 무시했고 사고 발생 후 거액의 로비로 진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경영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은성그룹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이었다. 유진은 소형 스캐너를 꺼내 서류의 주요 부분을 스캔한 뒤 즉시 김도진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귓속의 통신기에서 흥분과 확신에 찬 김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야. 내가 검사 시절 내사하다 윗선 압력으로 덮었던 바로 그 사건이야. 이 서류만 있으면 강만호는 끝장낼 수 있어. 확인이 끝나자 대화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유진에게로 넘어왔다. 유진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세라에게 말했다. 좋아요. 거래하죠. 원본 서류를 넘기고 내가 지시하는 모든 일에 협조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당신이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건 동맹이 아니라 거래예요. 당신은 내 말을 따르고 나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죠. 그녀의 제안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최세라의 펜트하우스에서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온갖 의심과 불안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대포폰을 발견했다. 휴대폰에는 암호화된 메시지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내용은 지훈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그 상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믿었던 여자에게 발등을 찍혔다는 배신감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부서진 이빨을 가는 늑대처럼 세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유진과의 만남을 끝내고 돌아온 세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훈과 마주쳤다. 그의 손에 들린 대포폰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은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뭐야? 누구야? 누구를 만나고 온 거야? 감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어. 그의 고함과 함께 세라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세라는 이제 그가 두렵지 않았다.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탔고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동아줄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정신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당신이 그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자멸하는 동안 나는 내 살기를 찾은 것뿐이야. 그 순간 지훈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세라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폭력.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방아쇠였다.
그동안 그녀가 유지해왔던 가느다란 감정의 끈 혹은 계산적인 관계의 모든 것이 그 한 번의 폭력으로 끊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광기에 휩싸인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순간적인 후회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세라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진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유진이 알려준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거래는 유효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주겠어. 원본 서류, 그리고 강지훈이 지금 날 폭행했다는 증거까지 전부. 이제 그 누구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렸다. 모두가 각자의 파멸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전투의 서막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올랐다. 한유진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화력을 한 점에 집중시켰다. 은성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이사회 소집일 아침, 김도진은 최세라가 넘긴 한영화학 사건, 원본 서류와 그녀의 폭행 피해 진술서를 첨부하여 대검찰청에 강만호와 강지훈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즉각적인 출국 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긴급 요청서도 함께였다. 같은 시각 유진이 접촉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은성그룹 15년 전 화학공장 참사 진실을 덮었나 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에는 유진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일부와 피해자 유가족들의 절절한 증언이 담겨 있었다. 이 기사는 이사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공개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장소인 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강만호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한때 강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던 이사들은 연이은 악재와 주가 폭락에 동요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미 공포와 의심으로 변질된 후였다. 강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는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은성화학 소액주주 연대의 법률 대리인이자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선 플레이어로서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유진은 동요하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성그룹이 직면한 법적,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기업의 생존 문제로 치환시켜버렸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은성그룹의 썩은 부분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워 보였다. 아진바이오 주가 조작으로 인한 손실액, 은성화학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회계 부정 자료, 그리고 마침내 15년 전 한영화학 참사에 은폐된 진실을 담은 내부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 증거를 띄운 채 강만호와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강만호 회장과 강지훈 사장의 리더십은 이제 경영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이라도 두 분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은성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닥쳐, 저 여자는 복수심에 눈이 먼 악녀일 뿐이야. 나한테 셔온 첫날 밤에 쫓겨난 앙심을 품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라고. 그는 사적인 치부를 드러내며 유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악은 오히려 유진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줄 뿐이었다. 이사들은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만호 회장은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의 한심한 자폭,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증거들, 평생을 바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위로 그대로 고꾸라졌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황제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구급대원을 부르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이사들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제국을 지탱하던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다.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무거운 과업을 끝낸 자의 서늘한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은성그룹 본사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강만호 회장, 이사회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검찰, 은성그룹 본사, 압수수색, 은성그룹 계열사, 전체 주식 거래 정지.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의 눈을 조용히 걸어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강만호 회장은 이사회에서 쓰러진 이후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병원 VIP실에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해체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남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영화학 사건 은폐 교사, 주가 조작,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최세라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그는 망가진 모습으로 한유진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재벌 3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은성그룹은 채권단과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거대 기업의 추락은 수많은 계열사의 매각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부패했던 이사진은 모두 물러났고 그룹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은 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혼돈의 시간이었다. 최세라는 한유진과의 약속대로 모든 증언을 마친 뒤 새로운 신분과 함께 한국을 떠났다. 유진은 그녀가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지원했다. 공항 출국장,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았던 도시를 돌아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만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혼돈의 중심에서 모두가 한유진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다. 채권단과 새로 꾸려진 은성그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녀에게 그룹의 정상화를 이끌어달라며 최고 경영자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무너진 제국에
새로운 여제가 될 수 있는 거부하기 힘든 권력의 유혹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비대위와의 마지막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저의 목표는 지배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은성그룹은 과거의 아픔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투명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황제가 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다시는 황제가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권력을 잡는 대신 은성그룹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데 자신의 마지막 힘을 보탰다. 그녀는 김도진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안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리고 한영화학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위협했던 거대악은 이제 그녀의 손을 통해 사회에 속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인 한성정밀도 안정을 되찾았다. 은성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자 회사는 본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은 저녁 식사 자리,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딸. 그 한마디에 부녀 사이의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맑은 아침. 유진은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집으로 돌아왔다. 신혼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던 곳.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그곳에는 어두운 그림자나 숨막히는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집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